네, 요번 주에 본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고전 소설 지문이 학생들이 고전 지문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그중에서도 고전 소설 지문은 많이 어려워하죠. 근데 그것을 시험 문제로 낸다고 모의고사를 보자마자 집어넣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를 무럭무럭 키우고 있는 선생님들이시네요. 쉽지 않은 지문을,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문제도 없고 기출을 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나 따끈따끈한 신상 기출을 냈고 이러기 때문에 지문이라도 꼼꼼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지문이 다행히 고1 거라 어렵진 않다. 근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고전 소설 지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가지고 가자. 근데 고전 소설 지문을 읽는 방법은 어떤 건고 하면 인물들 간의 관계도와 이들의 갈등 국면을 잘 찾아가며 읽는다. 그리고 또 하나 인물을 가리키는 호칭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한다. 어, 다행히 여기서는 크게 변하지도 않아. 그 정도로 쉬운 지문이야. 고민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선생님이 맨날 제목 이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는 사과를 먹고 뒤지는 거 외에 한 게 없어.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 거는 왕비인데 정작 책의 제목은 백설공주거든. 근데 유생전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사건을 이끌고 있는 어떤 중요한 그 작동의 원리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방랑자예요. 방시성을 가진 낭자, 즉 여성이란 말이야. 젊은 여자란 말이야. 여기서 유생은 유씨성을 가진 선비는 딱히 하는 거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씨성을 가진 낭자하고 아니 방랑자 그러니까 방랑자처럼 느껴져서 어, 방랑자죠. 방랑자죠. 이 방씨성을 가진 낭자는 이 글에서 되게 주체적이고 그 성격이 또렷하고 또 강단 있고 논리적이고 항변하고 단식하고 자결하고 환생하는 등 이 소설에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에 비해 유생은 무력하고 뭐 진실하긴 하지. 그래서 여기서 이 뭔가 기능하고 작동하는 건 유생이 아니라 방랑자인데 제목은 유생으로 써져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유생전은요, 조선 후기에, 조선 후기에 창작된 전기소설이고요. 전기소설이니까 뭐예요? 기이한, 기이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전할 만큼 기이한 이야기라는 얘기야. 어, 이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류의 전기소설 뭐 있니? 이거 전기 그러면 뭐 있어? 어렸을 때 많이 읽던 거. 전기. 위인전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모르는 거야.
위인전기는 뭐야? 진짜 모름? 설마? 자서전과 전기는 다르지. 자서전은 직접 쓰는 거고, 위인전기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위대함에 대해 쓰는 거야. 자서전인데 내가 그러면 나는 위대하다 이러고 쓰고 있으면 그건 좀, 야, 그건 좀 또라이잖아. 자, 그런데 자서전과 전기는 좀 비슷한 점이 있지. 태어나서 그 자라온 과정을 쭉 시간 순서로 쓰니까. 근데 이 전기 소설은 말 그대로 기이한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유생전에도 기이한 이야기가 나와. 죽었던 방랑자가 살아 돌아오거든. 다시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 그런 식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이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전기 소설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이란 얘기는 무슨 뜻일까? 지은이를 알 수 없다. 지은이 모름이란 뜻인 거죠. 그리고 한문 소설입니다. 이런 소설 연애 소설이기 때문에 애정 소설이라고 해요. 고전 소설이니까 시점은 다 뭐겠어요? 고전 소설들은 다 시점이 뭐예요? 응, 그렇지. 전기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 아, 감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시험 때 내면 꼭 이 지랄이야. 그래서 이제 지문 한 줄씩 까보자. 나에게 20분을 주면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너희 언제나 끝나고 코칭 남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그 코칭 시간을 뺏어서 진도를 계속 나갈 거야. 그리고 녹화본을 뜨는 이유는 코칭을 바로 남아서 하지 못하고 학원에 가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녹화본을 떠서 단톡에다가 링크를 올릴게. 그걸 보세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음.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서 수업을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음. 끝내버리는 게 낫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것보다. 아니야? 다음 주에 이어서 해, 그냥? 아니잖아. 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이어서 수업을 할 테니까 1시 되면 알아서 그냥 나가면 돼요. 이 얼마나 대학 수업 갖고 좋은가. 이 전체 줄거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유승상하고 방상서가 승상과 상서야. 벌써 어때요?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의 높은 벼슬을 가진 아빠가 둘이 있는 거야. 유생하고 방랑자의 아빠 엄마야. 아니, 아빠 엄마일 리가 없지. 아빠 아빠야. 그 둘이 두 가문에서 옛날에 결혼은 다들 가문과 가문 간의 결합이잖아. 야, 우리 집이 서로 집안도 좀 비슷비슷하고 잘 살고 야, 내 아들, 네 딸 예쁘고 똑똑하고 하니까 결혼시키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래서 시아버지 될 사람인 유승상이 그 며느리 될 애를 그 자리에서 불러가지고 지네 아빠 보는 앞이고 시아버지 될 사람이 그, 그 아이한테 옥으로 만든 반지를 주면서 그래, 너는 우리 집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미 며느리 될 거라고 이 집안 사람이라고 찜꽁 해놓은 거잖아. 그러고 났는데 유승상 결혼 아직 시키기 전에 유승상이 죽었어. 근데 얘네 집안이 생각보다 탄탄하지 않았나 봐. 유승상이 죽고 났더니 집안이 몰락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유생이 그 집 꼴로 돌아다니게 된 거야. 집안이 몰락하니까. 그래서 안타깝잖아. 그래서 걔를 데려다가
얘네 집에서 유리건식하고 다니니까 여기서 자고 저기서 먹고 하고 다니니까 얘네 집에서 방랑자네 집 얘네 방성상이 데려다가 너 우리 집에서 일단 먹고 자고 해 하고선 놔두고 있는 중인데 달생이라는 아주 권세가 높은 집에서 방상서한테 아이고 방상서 자네 딸이 그렇게 이쁘다며 라고 하면서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자네 딸하고 있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주 세도 가고 돈도 많아. 이 집하고 결혼하면 나 완전 잘 나갈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황제하고도 연줄이 있어. 그래서 옆에서 있던 황제가 그거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교지를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황제까지도 나서서 이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해. 막 혼인을 강요하는 거야. 그랬더니 친척들까지도 야, 그 결혼을 왜 안 해? 아주 잘 나가는 집안하고 우리 집안이 혼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 잘못하면 삼족을 멸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날아가는 거 보고 싶어? 닥치고 결혼해! 이러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나는 사실 누구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유생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리고 심지어 반지까지도 받았잖아. 그건 약속이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이와의 약속을 거절하는 건 그건 또 못할 노릇이잖아. 이제는 죽은 이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끝이지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남긴 마지막 약속인데 그걸 거절하는 건 아닌 거잖아. 인건 거야. 그래서 방상선은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마음이 흘러서 딸내미 불러가지고 딸내마 너 그냥 달생한테 시집가! 라고 한 거야. 가부장적으로 아빠가 말하니까 들어!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지. 황제가 말하니까 들어! 그래서 막 권세와 힘과 가부장으로 누르는 거야. 이 딸내미가.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딱 얘기를 하는 거지. 딸이 똑똑하니까. 그리고 딸이 자살해버려. 우리 딸이 극단적이네. 딸내미 극단적이네. 그래서 딸이 죽었어. 우리 유생은 어떻게 했을까? 무덤 앞에 가서 슬퍼해. 근데 무덤이 쪼개지고 나서 거기서 죽었던 딸이 살아서 나왔네. 그래서 이 소설이 무슨 소설이야? 전기 소설인 거야. 근데 이 딸이 내가 살아서 나와서 다시 부모님한테 가면 달생이 다시 나에게 결혼하자고 할 테니까 우리 숲속에서 숨어 지내자. 근데 그러는 사이에 달생은 못된 놈에게 들통나서 그 권세를 다 잃었대. 그러고 나서 부모님한테 돌아가서 유생과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 라는 이야기인데 약간 한국판 로미오와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결론이 해피엔딩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야? 위기 부분. 친족의 회유, 황제의 협박, 그럼으로 인한 파혼 결정 부분인 거죠. 가보자. 장소 또한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여러 친족들이
역시 그에게 말하였다. 그는 누구야? 그는 방상서죠. 유승상과의 약속은 비록 돈독하지만 황제의 명을 어찌하겠습니까? 또한 유생은 걸식하며 의탁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달생은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에 이르렀으니 부귀가 빛나고 집안도 화려하니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합니다. 자, 봐봐. 유생은 걸식하며 의탁할 곳도 없습니다. 유리걸식하는 유생에다가 달생은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식하여 한림학사에 이르렀다. 자, 한림학사, 달생. 지금 둘을 뭐하고 하고 있는 거야?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는 거야? 파혼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합리화가 될까? 그리고 그런데 이거는 신의 믿음보다 뭐를 부기를 우선으로 보는 아주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거야. 속물적. 사람이 이래서 쓰나. 속물적인 가치관이죠. 물론 현대에 오면 아 그래도 돈 좋죠. 좋은데 돈 좋죠. 명예 좋죠. 학벌 좋은 것도 좋죠. 근데 너무 그런 것만 그러는 건 또 막 그렇지 않니? 그치? 우리가 너무 그러는 건 또 좀 아주 또 안 그러지도 않지만 또 너무 그러는 것도 좀 그렇지 않지 않니? 응? 자기만 뭐 이렇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인 것처럼 깨끗한 척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저러면 또 좀 아유. 에이,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대조법을 활용하고 있죠. 상서가 더욱 고민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래 이런 일이 있을 때 옆에서 막 와글와글 그러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이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황제가 이러면은 저 끝장나는 거야. 왜? 황제는 하늘이잖아요. 황제가 또 교서를 내려 말하였다. 듣건대 유생이 아직도 경의 집에 머물러 있어 달목 지방과의 혼인을 망설이고 있다 하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만일 국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먼저 정옥을 참수하고 상서의 일족을 멸하겠노라. 다 죽여버릴까?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황제가 협박하고 있는 거죠. 결혼할 거야? 죽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폭력적이죠. 이게 권력의 민낯입니다. 민낯. 민소매할 때 민인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맨 얼굴이라는 거야. 권력은 이렇게 맨 얼굴을 드러낼 때 보면 너무도 폭력적인 거야. 겉으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노라 그러려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백성들 지키려고 만든 거지. 개뿔. 아니죠. 정은이가 핵폭탄 만든 이유가 뭐겠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만든 거지. 폭력적 권력의 민낯이죠. 국가체제를 수호하려고 만든 거지. 이 밥에 고깃국 먹여주려고 만든 거겠니? 황제의 명이 이와 같이 급박하니 무슨 다른 계책이 있겠는가? 상서가 어쩔 수 없이 달목 지방과의 혼인을 결정하니 그랬더니 부인과 여러 친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왜? 부자의 그 황제와 가깝고 집안의 가치가 높은 사람과 결혼하니까. 그러나 상서는 혼자 분통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또한 유생과의 혼례는 날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 낭자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부모를 찾아뵙고 말하였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기는 것이 예전에 예에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낭자의 항변인 거죠? 옥지원 받았어요. 옥으로 만든 반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그래서 혼인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쪽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정당하죠? 라고. 놀라고 어쩔 줄 몰라. 방랑자의 심리 상태죠? 이것 부분이 바로 뭐예요? 있습니까? 서리법이잖아. 이 서리법을 통해 정혼을 파기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아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예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유교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교적 명분을 끌어들이면 유교 갖다 붙이면 부모님들이 명분을 잃잖아요.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더 할 말이 잠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 못하죠. 아무 말 못할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을 하죠. 너는 내가 왜 나대고 그러니 가만히 앉아있지. 이 얘기하는 거죠. 너는 교방에 있는 여자로서 부모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지 이처럼 하소연하는 일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너는 어찌 여기에 와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왜 와서 잔소리니? 가만히 앉아있지?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냥 논리 없이 무대뽀죠. 어쩜 조선 후기나 지금이나 엄마들은 다 똑같은 거야. 아, 참. 말 박히면 가만히 있지 왜 그래. 원래 나이 들면 어른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 어디 보자. 가만히 있어봐. 둘 중에 하나. 자,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뭐만 하면 뭐뭐 해야 소문이 날까? 그 얘기. 뭘 먹어야지 소문이 날까? 그런 식의 말들 맨날 하지. 자, 지워도 되죠? 그래서 요 말을 하는 거는 어때? 너 여자가 왜 나와? 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부장 그 자체죠. 주방에 있는 여자라는 말을 통해서 낭자가 가진 발언권 자체를 어, 발언권 자체를 부정해요. 주방에 있는 여자가 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거니까.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절하고 울며 대답하죠. 다 그럼에도 절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예를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근데 두 번 절하는 건 돌아갔을 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때 절은 다른가? 두 번 절하는 거 매기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음. 자, 부모에 대한 예를 까지 갖춰요. 절하는 걸 통해서. 근데 울어요. 근데 이건 비탄의 감정이에요. 하지만 너 왜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라는데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만큼 여기 별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 예의는 갖추되 예의는 갖추지만
내 신념은 어때요? 신념은 굽히지 않는다. 이런 인물 어때요? 굉장히 평면적이야, 입체적이야? 입체적이죠. 멋진 인물이죠. 그래서 방랑자의 입체적인 면모를 볼 수 있죠. 조선 후기 우리나라 소설이 입체적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면 알 수가 있다니까.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투명 봉지 샀어요. 이거 귀엽지? 잎이 오뚜기 집었는데 이 잎이 오뚜기를 넣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찾아내려 계속 품절이었거든. 그래서 다 선생님이 약통에 조카가 스티커를 붙여줬는데 백설공주가 사과 먹는 스티커를 붙여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예쁘긴 한데 백설공주 사과는 독사과인데 약통에다 붙여주는 거. 어, 내가 이거 딴데 붙이면 안 돼. 안 된대. 얘가 뭔지 잘 모르네. 그럼 독약이 되잖아. 아니래. 근데 좀 슬펐어. 내가 아직 5살이어가지고. 자, 한번 지어볼게요. 그래서 울면서 끝까지 대답합니다. 아버님께서 전날에 유승상과 금석처럼, 금과 돌처럼 단단한, 그러니까 너 약속을 그렇게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남자니? 내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굳게 정혼을 하시고 약 혼인을 정하시고 그냥 유승상과 금속처럼 그때 정혼을 하시고 그러면 마치 유승상과 아버지가 결혼한 거잖아.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얘기해? 부친께서 직접 결혼을 정했다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거야. 당신이 정하셨어요,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저로 하여금 그 승상 앞에서 예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결혼식의 의례, 결혼식에서 보통 뭐 합니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뭐야?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두 가지입니다. 보통 신랑 신부가 뭐 신랑한테 얘기하죠. 당신은 이 뭐 땡땡땡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뭐 이러고 뭐 하고 그래서 성혼 뭐 어쩌고 뭐 무슨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뭐예요? 반지 주고받잖아. 반지를 주고받는 게 이 중요한 의례잖아. 근데 얘네 뭐 했어요? 시아버지가 반지를 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왜 근데 시아버지가 준 거잖아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때는 결혼이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것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 간의 것이어서 부모님들이 주재해서 얘 데리고 올 필요도 없이 부모님들이 결정하면 끝이었어. 근데 여자애가 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여자애 얼굴 보고 듣고 이제 데려간 거죠. 그래서 자, 너 이제 유승상이 주면서 이것으로 너는 마침내 유씨 집에 유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이건 얘네는 이미 결혼이 완성된 거나 다름없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요 부분은 부친 자신이 직접 결혼을 주재했다는 사실. 이 모든 걸 환기시키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옥지환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는 거야? 정혼 의뢰를 예식이죠, 예식. 이미 행한 사실. 그리고 유승상이 손수 그래서 이 옥지화는 다시 한번 의미를 쓰면 정혼의 뭐예요? 물증이에요. 그리고 도덕적 부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부터 유 씨 가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데 달목지방과 혼인을 결정하셨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하고 있어. 부인이 근데 어머니가 여기서 부인은 엄마예요. 다른 방법 없다. 황제께서 하교하심이 이와 같으니 야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어. 형세상 상황을 봤을 때 어쩔 수가 없다. 비록 부모라 하더라도 어찌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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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겠느냐라고 두 번이나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잖아. 이것이 결국 뭘 만드냐면 결국 듣는 이의 절망감을 강화해요. 그리고요, 이것이 무력함이, 무력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저항하는, 저항하는 상황적 필연성을 마련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아, 그렇다면 나는 죽는 거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낭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만약 애초에 유승상대과 정혼할 일이 없었다면 제가 규방에 있는 몸으로 어찌 이것저것 가릴 수 있겠습니까? 즉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원래 결혼에 대해서 이때 이 시기 여성들은 나 유생이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나 규생이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왜 딴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그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면 네라고밖에 못하던 시기야. 근데 지금 와서 왜 나 유생이랑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딴 데 시집 가라고 그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유생이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내가 지금 사사로운 욕심, 개인적으로 유색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잃어서 유생과 결혼하는 게 유교적으로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이거 한번 또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찾아뵙고 여기까지. 지금 와서 부모님한테 항변했잖아. 왜 지금 그 누구지? 그 다른 사람 이름? 달생? 그치, 달생. 달생한테 아니, 장가인데 시집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안 된다. 나 유생한테 가야 된다라고 항변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예요 하고 그 명분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자, 자신의 자신의 발언이 즉 사사로운 욕심이라는 것은 낭자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얘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부득이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이해돼요? 부득이하다라는 말은 어쩔 수 없었어라는 부득이한 행위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박했지만 자기 변명화를 하는 거죠. 지금 황하가 아직도 허리띠처럼 되지 않았고 태산도 역시 숫돌이처럼 되지 않았으니 원컨대 부모님은 예전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고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이거는 또 고전이 된다. 고전 수선의 특징들처럼, 고전 시가의 특징들처럼, 뭐예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일화를,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고사를 인용하는 거죠. 황하가 좁아져서 그 넓고 넓은, 황하는 폭이 넓은 곳은 저 건너편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보면 바다처럼 넓어서 강이 아니라 바다 같아 보이는. 왜냐면 저 우리가 이제 한강은 이쪽에서 저쪽 건너편이 보이잖아. 근데 황하는 안 보이는 쪽이 있대. 그래서 마치 수평선처럼 보이는 그런 데가 있을 정도니 황하는 범람하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한반도는 치수가 참 중요한데 물을 다스리는 거. 중국은 치수가 너무 중요해서 치수를 잘 못하면 황제가 갈려나가는 이렇게 힘들어서 갈린다는 뜻이 아니라 갈아치워지던 나라였거든. 그런 폭이 넓은 황하가 좁아져서 허리띠처럼 되지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리고 태산. 태산은 이름이 태산이야. 그럼 산이 얼마나 크다는 거야. 그치? 근데 태산이 숫돌만해진대. 숫돌은 뭘 말할까? 이거 숫돌은 칼을 가는 도구예요. 너희 다 본 적이 있을 텐데, 어? 오늘 우리나라 생각지도 않게 일무 1승 1패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무 생각했던 데를 이겨버렸어. 깜짝 놀랐어. 요거. 칼 갈 때 쓰는 숫돌. 이걸 산이 요만해진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라는 얘기니까, 자연이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 그럴 일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음을 비유하는 대하여마라는 고사가 있어요. 고사성어가 있어요. 대하여마. 황하가 띠처럼 되고 태산이 숫돌처럼 됨. 즉 영원히 변치 않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 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함으로써 나도 안 변할 거야. 난 안 변할 거야. 무슨 마음이 안 변할 거라는 거야? 나 유생한테 시집가는 마음이 안 변할 거야.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컨대 제가 원하는데 부모님은 예전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고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라고 얘기하고 너 고집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여기까지 할게. 다들 죽어가고 있어서 더 하면 어차피 머리 안에 안 들어올 것 같아.
다음 시간에 하면 한 30분만, 20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할게. 살려는 드릴게. 니네 더 하면 진짜 죽을지도 모를 것 같다. 끝내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